김준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김준규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이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힘, 즉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내려보내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조직을 아무리 확대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두지 않으면 네네. 아무리 업무를 지방으로 가져가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분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당초 이슈가 될 때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네. 공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세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왜 타 지역에서 왜 그렇게 굳이 행정수도라는 걸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뭐 역할을 하고 사제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후대에 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의 갈등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그것이 통일되고 났을 적에 우리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북한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적에 오히려 어떤 협상 과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수도 규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 동시에 행정수도를 갖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가지고 어떤 이러한 그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요, 이제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오늘 이번 달이죠. 2월 27일에 지금 개최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3명의 후보는 상견례를 갖고 공정한 경선을 다짐했지만 국회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해도 그 업무를 견실히 감당할 수 있을런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 능력이랄까 입법 능력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많은 권력이 어떤 지방정부로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이걸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지불해야 할 코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운동 방송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하고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그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장소는 우리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늘 모시는 분이고요. 전문가 우리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저 강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늘 진행을 맡고 있는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세종시의 세종의 소리 김준규 대표님을 모시고 전화대담을 게스트로서 우리 세종시의 세종의 소리, 이 세종시 세종의 소리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우리 매체인데요. 우리 김준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우리 김준규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국민대학의 강상호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강병호 교수입니다. 예. 저희가 왜 우리 대표님을 모셨냐 하면요. 저희가 이제 개헌운동 방송인데요. 지금은 이제 한 7회, 8회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지방 분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 세종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이제 김준규 대표님을 모시고 세종시와 또 저도 뭐 지금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장 불평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지역에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의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저를 또 뭐 이렇게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힘, 즉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내려보내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고 조직을 아무리 확대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저는 그건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라든가 업무를 이양을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이 재정 문제입니다. 네네. 아무리 업무를 지방으로 가져가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을 중앙정부가 틀어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분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돈은 세금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과감하게 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킨다든가 하는 등의 어떤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우리 강상호 교수님 어떻게 지금 좀 말씀 들으셨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먼저 말씀해 주신 그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공약 사항에 들어가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완전한 지방 분권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현재 보면 네. 국세와 지방세가 이제 8대2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을 그 2022년까지 아마 그 7대3으로 예. 여기서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 아마 대통령 공약성에 들어가 있었었고요. 네.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열렸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아마 지난 29일 날 네. 이해찬 그 더불어민주당 예. 당대표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네. 다시 한번 또 그 멘트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정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사항보다도 가장 먼저 그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예, 예. 아까 첫 번째 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네. 위임 사무나 자치 사무를 떠나가지고 지금 저희가 국회 그 개헌특위 자문위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네. 입법에 관한 사항까지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현행은 보면은 이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조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자치 행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개헌특위 자문위 활동하는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그 개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네.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좀 우리 강상호 교수님께서 예. 네. 그 개헌 특위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네. 지금 국민주권 헌법 개정 국민주권 회의에서 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그 네. 거기 나온 그 책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예. 우리 뭐 김준규 대표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그런 문제가 다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 방향으로. 예. 네. 예, 두 번째 좀 이슈인데요. 세종시 예.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종시는 네. 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굉장히 좀 그 성격도 좀 틀리고 굉장히 네. 행복한 비명인 것 같아요, 볼 때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서는 그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조항을 네. 명문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특위까지 좀 구성이 되는 걸로 예,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또 그다음에 대전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 갈등 이런 부분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을 좀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 좀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병호 교수님이 대전에서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좀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행정수도는 그 처음에 당초 이슈가 될 때보다는 많은 지역에서 네. 공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여전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문화되는 걸 반대를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수긍하는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조승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뭐 지지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 정치권에서는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종시에서도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의,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뭐, 시 간부들이나, 이게 정책적으로도 밀고 있지만, 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를 만들어갖고, 세종시가 왜 행정수도가 되어야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타 지역까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 세종시에 정부의 80%가 와 있고, 지난달 24일부터 또 행안부가 이전하기 시작했고요. 조만간 과기정통부가 또 이쪽 예, 오게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뭐 수도는 간섭법에 따라서 서울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는 뭐 당연히 세종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왜 타 지역에서 왜 그렇게 굳이 행정수도라는 걸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행정수도가 거의 뭐 역할을 하고 사제 이런 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후대에 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간의 갈등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와 또 우리 지역에서 염원을 함께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 교수님이나 국민대 강 교수님도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강상호 교수님, 뭐 지금 우리 김종인 대표님 이 말씀 좀 어떻게 좀 논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여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지금 모양이 조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달리 어정쩡한 모습이 이제 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든지 이 세종시를 갖다가 좀 완벽하게 다시 재조정을 하더라도 네. 그로서의 모습을 갖추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수도 계획에 참여했던 성신여대의 권영우 교수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권영우 교수님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더랬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권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행 헌법에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헌법에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예. 북한 헌법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6차 헌법 개정을 하면서 북한 예. 헌법에는 평양을 북한의 수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현재 남북이 통일되고 났을 적에 우리 헌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북한 헌법에는 그 규정이 있을 적에 오히려 어떤 협상 과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은 수도 규정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고 동시에 행정수도를 갖다 집어넣자 해가지고 국민주권회의 그 개정안에 보게 되게 되면은 3조 2항에다가 이제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로 세종시로 한다는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정안 논의 과정 속에서는 행정수도 문제가 아마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영우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은 통일된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를 갖다가 이제 평양이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 하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론 완벽한 통일이 되고 나면은 이제 행정수도가 두 군데 갈 필요가 없겠지만은 연합 단계나 연방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인 어떤 일정을 거쳐서 우리가 통일에 갈 때에 이미 북한 헌법에는 평양이 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수도로서의 개념을 평양과 세종시로 두게 되면은 훨씬 더 통일 협상에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는 지금 아마 작년도에 소위 영역을 줘가지고 지금 기본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작년도 말쯤에 좀 나오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를 할 경우에 지금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국회 분원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인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게 발표는 안 돼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부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국회 분원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이거 뭐 국회 분원, 그다음에 청와대의 일부 기능도 지금 내려보내자는 또 운동이 또 세종시에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 세종시 국회 열릴 때마다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국회 분원 쪽은 지금 세종시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국회 분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하고 행정수도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뭐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효용성에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행정수도가 되면 뭐 당연히 뭐 그런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회 분원은 설계 용역비가 10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하느냐 하는 시기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도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들에게 한 달에 세종에서 근무하는 게 4일밖에 안 된다고 질책을 한 적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 본인도, 광화문 집무실 설치가 무산되면서 세종시를 내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또, 사실 후보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그 세종시를 완성시키겠다는 말도 선거 과정에서 자주 해왔고요. 네네. 또 현재는 지금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집무실 설치라든가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31일 날인가요? 네. 이춘희 세종시장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로에 전달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국회가 분원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그것이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지역의 정서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묶음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강 교수님 어떻게 요거 지금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아마 행정수도 문제가 논의되면서 현 단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국회 분원 문제하고요.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이제 세종시에 두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일단 뜨거운 이슈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분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국회 분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좋지 않겠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쪽에서는 국회 분원을 이렇게 강력히 아까 이제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이제 국회의 현재 사무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국회 분원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문제이거든요. 막연하게 국회 분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검토되는 4개의 안을 본다 하더라도 첫 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정책처를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해가지고 예결위원회는 이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일환으로 하나 나온 게 있고요. 두 번째 안이 나온 것이 이제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갖다가 세종시에서 이제 개최하는 거. 세 번째 안에서는 회의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소관위원회의 직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옮기고 실제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좀 옮기는 방안, 이것이 세 번째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네 번째 방안이 이제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문제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나온 중간보고 형태의 보고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 부처를 세종시와 서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오는 길거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의 돈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비용 문제가 나오게 되고 비효율성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일단 사무처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세종시 설계에 참여했던 초기 학자들도 이야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나중에 가서 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명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서 그냥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역의 보고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취합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단계 속에서는 국회 분원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논점을 놓고서 논쟁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집무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게 크게 부각이 됐었었죠. 보게 되셨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는 물론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그래요. 과연 대통령이 세종시 몇 번이나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고 그것도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거기에 둘 필요가 있느냐, 제2 집무실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행정 수도라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통령 집무실을 하나 놔두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오히려 국회 분원을 이렇게 바로 구체화하는 것보다도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는 것은 뭐 실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좀 네 가지 안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네 번째 안은 좀 실현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1, 2, 3번 안은 뭐 지금 있는 거나 그렇게 크게 네.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김 대표님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에서는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예. 글쎄요, 학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네 가지 안이 다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여기 지역에서는, 또 준비도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냐, 본원이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부분과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옮겨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눠지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오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서 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오히려 지금의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하는 기능이 전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100년, 200년 이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모든 부처들이 지금 대부분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정 누수라든지 어떤 그런 비용 낭비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대표님 상당히 그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행정수도, 수도를 포함해서 수도나 행정수도를 갖다가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행정수도를 새로 신설할 경우에 이것은 단기적으로 사실 추진하다 보게 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대표님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건 아마 상당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고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수도를 이전을 하거나 할 경우에 대개 보게 되면은 15년 이상의 어떤 기간을 했거든요. 15년 플러스 알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많으셔도 18년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대통령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임기 내에 이걸 갖다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러한 게 이제 쫓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제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단기 어떤 쇼텀에서 그 결정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점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무래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야당 쪽에서 이번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께서 세종시에 가셔가지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이렇게 그런 문제를 언급한 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언급한 것은 이게 내년도 2020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 또 총선용으로 이걸 갖다가 그렇게 했다가 말이죠. 또 총선이 끝나게 되면 또 이게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그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 수도의 어떤 건설 문제, 그 다음에 국회 분원의 어떤 이전, 새로 건설하는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정권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선거의 어떤 그 선거용으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은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세종의 소리가 언제 시작이 됐었죠? 저희가 2011년도, 그러니까 12년도 세종시가 출범됐는데 그 전에 한 해 전에 창간이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창간 8주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중부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종시 문제를 우리 김준규 대표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지금 개헌운동 방송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세종시에 대한 상황과
또 우리 그 개헌 이슈 중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의 세종의 소리 김준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쭉 들어보시고 어떤 좀 느낌이 받으셨는지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지역에서 생각하는 그 지방 분권의 정도하고요. 네. 또 중앙에서 생각하는 그 지방 분권의 정도가 상당히 괴리가 있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론과 현실적인 면에서 이게 우리가 그냥 책상 위에서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너무나 서둘러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검증 과정을 겪어서 이게 통해서 좀 그 실수가 좀 적은 방향에서 이것이 아마 지방 분권 또 행정도시, 행정수도 문제 이 문제는 아마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지금 지방에서 꽤 오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들 공약 보면은 다 재정권 확보해주겠다, 지방 분권 강화해주겠다, 그다음에 뭐 법률적으로 사업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제 지방표를 의식해서 했다가 뭐 된 게 지금까지 없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에 말이죠. 하나의 그 선거 전략용으로 이게 너무나 사용되어 왔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의 세금 우리 비율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지금 8대2 아닙니까? 8대2. 그거 뭐 구체적으로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면 뭐 7대3까지 공약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하셨고요. 예. 2022년까지 이걸 실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임기 내에 그걸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는데 두고 봐야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공약이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뭐 지방으로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그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겨우 지금 천안하고 대전선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경산이나 구미 쪽이.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지금 거제가 또 어떤 거제 창원 이쪽이 지금 생산 거점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조선산업 관련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열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말씀 좀 이따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요. 최근에 시사 이슈 다이내믹 코리아요. 이번 주가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뭐 이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좀 편집이 늦어지는 방송은 이슈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뭐 금주에는 뭐 2명의 대권 주자, 지금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두 사람이 법정 구속되는 그런 비극을 맞아줬죠. 김경수 경남지사하고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저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여기 관련해서. 저는 아마 물론 이제 87년도 이후에 대통령 권력 구조 하에서 모든 정권의 이런 그 갈등적인 구조가 나타났는데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어떤 이러한 그 갈등 구조가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한마디로 말해 이 현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양상이 하이에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이에나. 모든 정치인이 하이에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만 하이에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도하는 어떤 언론도 하이에나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하이에나 방식으로 물어뜯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현 정부 여당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를 넘어서서 통합을 지향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옛날에 그 강준만 교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에 하이에나와 카멜레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그 정권이 조금 이제 빠지면서 지지율이 빠지면서 우리 언론이 또
하이에나 플러스 카멜레온. 그렇게 됐나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최근에 그 손석희 사장 예. 사태를 보면서, 이게 뭔가 이제 뭐 썰물이 좀 빠지고 있구나. 예.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는 제가 잘 모르고, 뭐 한 달이 거쳐서 아는 사람이고, 안희정 지사는 뭐 중부권에서 조금 제가 아는 분들인데, 사실 전체적인 인생의 어떤 그 경로를 본다면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건 그렇게 전체 인생에서 길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봤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참 정치 무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구속이 4번째 구속이라고 그래요. 뭐 정치자금법 구속도 있었고, 그다음에 옛날에 학생운동권 구속을 4번째 구속이라고 해서 3번 아닌가요? 4번. 4번째라고 나와요. 제가 아침에 예, 확인했습니다. 예. 4번째 구속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뭐라는 게 이제 뭐 월급 받고 갑종 근로소득세 내면서 어떤 그런 일반인의 삶과는 너무나 굴곡진 그런 삶을 사는 거고요.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은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모든 그 시도지사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이 구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도정이나 시정의 연속성, 행정의 공백을 우려해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는 좀 봐주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에 그 대전의 권선택 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은 4년 내내 재판에 끌려다녔지만 뭐 파기환송까지 되면서 그렇게 됐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법정 구속시키면 사실 이게 부담스럽죠. 도정이나 시정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또 그 전날 그 예비타당성 그거 갖다가 풀어줬기 때문에 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경남으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휘해야 될 지휘관이 이제 사라져 버렸으니까 뭐 이제 그때 어떻게 뭐 구치소에 가서 결제받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여튼 보니까 박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법정에 입장할 때까지도 그런 법정 구속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나온 사람들도 악수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느낌이 달랐어요. 법정에 출연할 때부터 뭔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왔겠죠. 변호사를 통해. 그래서 그런 게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지사를 구속한 사례가 별로 없었었죠, 사실은. 옛날에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도 그 당시에 1심에서 이제 징역 선고가 나왔었지만은 불구속 상태로 가서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구속한 걸 놓고서 굉장히 양대 진영이 확연히 갈라진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아마 여권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여당 쪽에서는 보니까 관련 판사에 대한 어떤 이게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아마 악수를 둔 거죠.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뭐 20만이 금방 돌파했다 그래요. 담당 판사에 대한 어떤 징계랄까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이 여론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법이라는 건, 또 법관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민주사회의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마저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거의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많이 느꼈지만 우리나라는 이 진영에 따라서 자기 진영의 사람이 뭐 조금 실수를 하면은 실수하더라도 이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아니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나쁘다는 이 흑백 논리,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판사죠? 내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이번에 성창호 판사. 성창호 판사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어떤 그런 여당의 논평들, 그다음에
이걸 적폐로 또 이렇게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뭐 비서였다. 뭐 그런 인맥관계. 근데 뭐 대법원장 정도 되면은 그 얼마나 인맥이 넓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전체 법관들이 다 적폐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이 정치 선진국으로 가기는 좀 굉장히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제에 제가 봐서는 뭐 여야를 막론해서 말이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치 행태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그 권력구조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은요. 네. 권력구조라고 다수결 민주주의 기반한 대통령제 하에서 대결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권 분립에서 최종 판정을 어떤 존중보다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까지도 하는 진영의 논리로 재단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이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투쟁적인 정치 문화에서 어떤 그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말이에요. 협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권력구조의 어떤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권력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제 다만 이번에 이제 그 성판사의 그러한 그 판정의 공식적인 그 어떤 비판을 떠나가지고 분석을 떠나가지고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사법부 농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사법부를 농단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와요. 이게 과거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사법부를 농단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현 정부가 사법부를 농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발로서 사법부 내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하게 형성이 돼서 나름대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분석은 아니지만은 그런 사석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놓고서 한번 그 정부가 어떤 그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권에 이제 3년차 들어서면서 레임덕 시기와 이렇게 매치가 되면은 아까 이제 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카멜레온이라고 말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비롯해가지고 민심 흐름 자체가 상당히 극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라도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뭐 생각이 났냐면 로베스피에르가 생각나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얼마나 급진적인 자기가 죽었죠. 자기가 정것도 전부 다 단두대로 보냈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본인 스스로가 단두대로 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혁명적인 분위기를 계속 끌어나가는 이런 너무 현 정권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적절한 시기에 어떤 국민 전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제시와 정치 행태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드루킹이 했다는 댓글 공작이 사실이라면 MB 때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 조작하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근본적인 건 똑같은 거지. 현 정부에서 말을 하기는 MB 시대의 어떤 댓글 조작과 이번에 김경수의 댓글 조작은 다르다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건 공적기관. 소위 국가기관이 참여한 어떤 댓글이었고,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조직이 동원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봐서는, 댓글 조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적기관은 공적기관이 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규모 면에서 보면은 비교가 안 돼요. 사실 MB 시대의 댓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의 수공업 형태고 그걸 한다면 이런 대량 생산이에요.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기계화됐어요. 기계화돼가지고 지금 댓글 조작한 것이 8,840만 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정부에 했던 그런 댓글 조작과는 규모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아무튼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왜냐면은 박찬종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멘트를 그대로 제가 좀 인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현 정부, 현 여당이 뭐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이 좀 너무 과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부 쪽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국가 운영 방식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기를 좀 바랍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요거만 하고 요 이슈는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때 선거는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될 수 있는 그냥 상황이었죠. 되는 선거였는데 예.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저는 좀 이제 이런 디지털 쪽에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면은 네. 실검이라고 실시간 검색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뭐 그 당시로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어디 가서 뭐 유세를 했다. 어떤 뭐 멘트를 따고 어떤 뭐 선언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보다 실시간 검색어에서 뒤지고 예. 그러면 또 이제 캠프가 뭐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몇 번 이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캠프가 아 이거 무리수를 좀 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신은 그냥 그 속된 말로 거저먹는 선거인데 여기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꼭 둬야 됐을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 이제 전 후보가 한번 그 굉장히 그 따라왔잖아요. 네. 따라왔을 때 만약에 이런 그 드루킹의 그러한 댓글 조작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반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 그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돌아왔을 적에 초기에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급락을 했는데 그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 드루킹이나 이런 여론 조작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보게 되면은 물론 그 탄핵의 열풍에 따라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지만은 그 야당의 후보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선발할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어떤 그 후 참모들이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 두 번째 뭐 시사 이슈인데요. 이제 그 오랜만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 선거가 오늘 이번 달이죠. 2월 27일에 지금 개최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3명의 후보는 상견례를 갖고 공정한 경선을 다짐했지만 국회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기 가득 차면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상대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 그다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뭐 지금 여당은 계속 악재만 지금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너무 좀 과열 영탕을 보이고 있는 건데 좀 우리 교수님 어떻게 지금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인가요 갤럽에서 아마 그 정당 지지율이 발표됐거든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나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40%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마 6%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 아마 26% 7%의 어떤 정당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탄핵 전국 이후에 가장 높은 숫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상승 무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그 보수 쪽의 진영의 사람들, 우파 쪽의 진영의 사람들이 아마 공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반인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전북 전주시에 있는 30대 광모 씨라는 분인데요. 지방자치에 관련된 모임에 가면 보충성의 원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그 뭐 세미나거나 워크샵, 뭐 포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보충성의 원리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준다고 해도 그 업무를 견실히 감당할 수 있을런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회차 방송에서 말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지방 정부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우선적으로 지방 정부가 하고 지방 정부가 하지 못할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상위에 있는 그
광역의 정부라 할까, 아니면 중앙의 정부가 이제 처리하는 것이 이제 그 보충성의 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 정부가 능히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현장에 맞지 않는 이게 정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지방 정부가 처리하게끔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 이제 중앙 정부가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보충성의 이제 원리의 근본 원칙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지방정부, 지방의회랄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행정 능력이랄까, 입법 능력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안 된 상황 속에서 어떤 중앙정부의 많은 권력이 어떤 지방정부로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이걸 이제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지불해야 할 코스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런 지방의 행정에 대해서 위임을 많이 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일정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런 능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전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적 장치를 임시 방편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런 분권,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시도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최근 아시다시피 뭐 예천군에서 일어났던 해외 연수에서 일어났던 그 불미스러운 사건들이요. 카나다에서 이미 그거 다 한 50만 불 정도로 500만 불, 우리나라 돈 한 50억 정도의 그 형사소송을 좀 걸겠다. 미국이나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그런 책임성 있는 기관들이 범죄 저질렀을 때는 좀 가중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에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게 보면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천군에 해당가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상징성도 큰 거죠. 그래서 아마 단체에다가 그걸 갖다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두 번 나오겠죠. 나오다 보면은 이제 국민적인 어떤 그 책임의식이랄까, 공인으로서의 어떤 행동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경북이라는 특징상 거기가 이제 지금 여당이 아마 군의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군의원들이나 뭐 구의원들인 대개 이제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는 건데 사실 지방으로 가보면은 한 달에 걸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연이나 혈연으로 다 학연으로 연결이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굉장히 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영남 부분하고 호남이 거의 뭐 일당이 다 지금 독재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견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도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이게 뭔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천군의 그 해외 연수 사태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군의원, 구의장 뭐 등등 이 사람들이 아마 한 달에 걸쳐서 뭐 지연연으로 학연으로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 일으켰던 군의원을 공천서부터 배제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그 해외 연수에서 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여당이지. 지금 여당이지. 여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뭐 오늘 아침에 또 무슨 스트립쇼 얘기까지 지금 그것까지 뭐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뭐 다버승만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추태들이 사실은 견제 세력이 없어 그럽니다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성의 문제는 아마 지금 현재 원래 2월달까지 그 선거제도 개편이 지금 정개특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2월 말까지 이제 그걸 갖다 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2월 말까지 안은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선거구가 아니고
뭐 지역성을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획정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동형으로 해서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한다면은 어떤 권역별로 나갈 때 그런 어떤 지역성을 탈피할 수 있는, 그래서 특정 지역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좀 의회를 장악하는 그걸 이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선거구제 개편이 되게 되면은 또 선거구 획정이 또 새롭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아마 제도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여튼 현재와 같은 어떤 지방의회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면서도, 그러나 초기에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초기에 그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이 그런 지방분권을 통해서 어떤 지방 행정부나 지방의회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지방이라고 해서 그 엘리트들이나 지배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당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문가들, 지역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지역 정당, 그러니까 당의 지방당으로 들어와서 공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의회나에서 활동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지금 사례가 대전에서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박모 의원 밑에 있는 그 시의원, 김모, 방송이니까 이름 다 얘기를 못하는데, 아주 대놓고 금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뜻있고 또 뭔가 전문성을 갖춰 있는 인사들이 그 정당에 들어올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김모 우리 시의원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지역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과연 그게 그 사람만 있었던 일이겠는가. 관행같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의원들을 마치 머슴 다루듯이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하면 중앙당이 원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 지역에서도 있고 또 중앙에서도 있고 인원 동원해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잔심부름 해주는 어떤 그 지방의 의원을 지방의 대표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당의 머슴으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원외 지구당들, 원외 당협이죠. 지금은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그 독립성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훼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뜻 있는 사람들이 정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거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그 의식의 변화가 제도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상당히 그 의식의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에 갈수록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어떤 그 현역 의원들이 시의원이나 아니면 구의원들한테 그런 어떤 갑질이죠. 갑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역시 기초단체 의원 또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자고 하는 거. 이론적으로 다 누구나 공감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그 중앙당에서도 선거 전략상으로 봐서는 몇 번을 약속을 했었어요. 대선 후보도 약속을 하고. 몇 번 약속했었죠. 근데 아직까지 그치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를 갖다 우리 조속하게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수족이 없어지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은 기초단체에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의원들과 토론을 했단 말이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어느 의원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의원이 굉장히 그 여당의 큰 테두리에 의해서 계속 주장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전 조금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실망을 하면서 왜 저 의원이 저렇게 발언할 수 없을 것인가. 그것이 공천과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까지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는 집단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이제 선거제도, 공천제도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중앙 정치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군 단위나 지방 단위에서의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 시의원, 구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갑을 관계가 아주 뚜렷하게 형성이 되잖아요. 공천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발생한 현상을 중앙정부에서 교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은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단체 의원들 같은 공천을 배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아마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정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이 아마 데뷔하기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기초단체에서 그러한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그 정치관에 의해서 어필을 하고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이 기초단체 의원, 기초단체 단체장의 공천 배제는 꼭 실현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한 2번 정도는 더 조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뭐 이제 세종의 소리 중부권 얘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뭐 이 수도권도 지방자치도 있으니까 수도권에 인근 우리 수도권에도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좀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지금 제가 날짜를 지금 잘 여기 방송에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너무 편집이 좀 늦어져서 날짜를 얘기하면은 조금 이게 나중에 보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한국정치발전연구소에서 녹화했습니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